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설명해주는 재테크 9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쳐진 바로 아파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아파텔이라고 하면 실제로 있는 용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분양권 규제의 부산물로 나온 아파텔이라는 말은 건설업계에서 만든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쳐놓은 합성어 같은 건데, 사실 그냥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근데 생겨먹은 게 아파트랑 비스무리하다 해가지고 아파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조감도로 하나 이렇게 예시로 갖다 놨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동이 좀 오밀조밀 모여있는 점만 빼고 나면 여기는 아파트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밑에는 상업시설이 조금 있으니까, 요즘에 아파트들도 스트리트 상가가 쭉 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열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보면은 땅마다 다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종 주거지역이라던가 3종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이런 데다가 보통 건설을 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택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업지역에다 건설을 하고, 그리고 건설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완전히 다른 거고, 아파텔도 아파트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코니라는 게 서비스 면적이에요. 서비스 면적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보통 33평 아파트를 볼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라고 국민평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에서 만약에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그 85제곱미터 말고는 더 이상 면적이 없는 거야.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0, 85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공급 면적은 110인데 전용 면적이 85다. 그러면 이 공급 면적이 실제로는 다른 공용시설, 커뮤니티 센터라던가 이런 게 다 합쳐진 면적이지만, 나중에 이 확장,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나면 거의 자기 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을 찾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33평이 전용 면적 24평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을 하고 나면 실제로도 33평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전용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진짜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같은 전용 85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아파트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금액에 따라 1.1%, 2.2%, 3.3 있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취등록세가 4.6%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은 취등록세가 거의 1,000만 원이 나와. 진짜 돈이 엄청 아까워요.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좀 안 사는 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취등록세가 4.6% 고정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바닥 난방을 넣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텔들을 84.5 이런 식으로 끊어서 만들었었죠. 그런데 요거는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2022년 이전에 지은 아파텔들을 보면 대부분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지었냐라고 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업지역에다가 상가 오피스만 주구장창 때려 지은다고 해서 그게 다 팔리질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택지 조성을 할 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보통 LH에서 택지 조성을 하면 이 LH가 이제 건설사에다가 그 나머지 땅들을 팔아먹는단 말이야.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근데 요 조성 원가랑 이 팔아먹는 금액이랑 좀 단가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너무 크다, 그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상가지역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좀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가를 분양해갖고는 이게 분양이 완료가 안 돼. 그러니까 좀 넓은 땅으로 돼 있는 상업지역에다가는 주상복합 플러스 오피스텔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지을 경우 70%는 주거시설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상가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상가를 또 때려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공급해서, 그래서 오피스텔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2017년, 2018년 그 사이쯤 개발이 시작된 그런 오피스텔, 아파텔들을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면 저기는 한 아파트인데 어느 부분은 아파트고, 그러니까 주상복합이고, 어느 부분은 오피스텔로 돼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이, 아니 아파트도 있는데 굳이 왜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몰려서 왜 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용 84 오피스텔을 그냥 아파트로 치면 24평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같이 뭐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뭐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들이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피스텔이 좀 많이 비싸지 않은데 뭐 돈 없으니까 아파트로 못 살 바에는 똑같은 입지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오피스텔로 가자라고 해서 약간 좀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었어. 이게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00호실 이상 분양하는 게 아니라면 청약홈조차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피스텔 분양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 빨리 오세요. 그래갖고 빨리 가가지고 분양 계약하면은 그 당첨이야. 그게 당첨되는 거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상에서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청약에 도전을 한 거죠. 뭐 청약 홈도 통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막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서 50호실 이상 되면 무조건 청약 홈을 통해서 지금 청약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0호실 미만이었던 요 시절에는 청약 홈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초치기라는 걸 했어요. 초치기. 이거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건데, 이게 뭐냐면은 되게 뭐 간단해요. 한마디로 시간을 정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스템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계약금을 빨리 입금한 사람이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돈을 넣느냐 싸움이야. 뭐 9시에 엽니다 그러면은 뭐 9시 1초에 넣으면 1등.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 지정 해가지고 분양 계약이 되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했었어요. 이게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약금도 막 부담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7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그러면은 원래 보통 계약금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7천만 원 한 방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대충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만 딱 정해놔. 그러면은 자기들 계좌에 2천만 원 빨리 쏘면 당첨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했었어요. 저도 한번 초치기를 할 뻔했어. 이게 어디를 제가 갔었냐면은 그 패밀리 판교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이 판교 지역에 대장동, 요즘 이제 핫한 이 대장동에서 여기 부분에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에는 20년도 말쯤에 제가 분양사무소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 분양사무소는 고길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이 고길이라고 부르는, 고길이 막국수 유명하죠. 아무튼 그 고길이에서 이제 분양사무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했었는데, 가서 이제 초치기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20년 말에. 이게 정해진 시간에 계좌로 돈을 넣어갖고 선착순에 들어오면 당첨이시고, 만약에 밀려나면은 그냥 환불해준다. 뭐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넣으셔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19년도 말에, 그러니까 요거 방문하기 1년 전이죠. 그때 아파트를 한 채 지방에서 샀던 상태예요. 근데 뭐 그 아파트는 뭐 3년 정도 보유하고 4억에 매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패밀리 판교는 왜 안 했느냐? 일단은 저는 이제 지방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들이 일단 한 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두 채를 갖고 가는 거는 뭔가 포트폴리오상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부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여기 분양가가 7억 중후반대, 그러니까 저층은 7억 초반, 뭐 고층은 7억 후반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요거를 7억에 분양받으면 먹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제가 한 6억 이하면 살만한데 조금 한 10%, 20%는 넘겨 먹어야지, 부동산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동산은 억 단위로 남기지 않으면 진짜 뭐 버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갖고 저는 초치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판단한 거죠. 지금 매물이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6억 5천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샀으면은 1억 이상 손해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20년도 말까지만 해도 그냥 뭐 오피스텔 뭐 그것도 분양권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는 정도였지, 막 무지성으로 막 저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 만약에 그런 무지성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저도 저 패밀리 판교에 초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오피스텔이 막 유망하진 않았지만 저는 좀 유망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계속 주택을 옥죄니까 주택 이외의 것들에 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오피스텔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시점에 샀던 거였고요. 아무튼 요 부동산 광풍에 오피스텔의 매력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게 21년도 말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20년에 요 대장동에 갔다 와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이게 뭐였냐면은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분양권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등기상 내 집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부동산이 자꾸 막 분양권도 사람들이 막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이 분양권도 주택으로 잡아서 이걸 다주택자로 만들겠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어딘가에 내가 청약을 받아서 분양권을 하나 얻었어. 그러면 나는 그냥 1주택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에 있어서 굉장한 페널티가 가게 되고 그리고 신규 취득에 대해서도 역시 페널티가 가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상품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때 당시에는 뭐 오피스텔, 뭐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었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얘는 오피스로 쳐요. 실제로 재산세 낼 때도 전입신고 안 하고 나 이거 오피스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재산세 계산할 때 이거 그냥 오피스로 계산해요. 전입신고 안 하면은. 근데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거기 아무도 안 살고 있잖아.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는 주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냥 분양권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받다가 나중에 잔금 치르기 전에 전매를 해버리면 내가 그냥 나는 계약금만 내고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전매 피만 받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느냐,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다주택자가 다음 주택을 또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원래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뭐 1%에서 3% 고정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2주택 8%, 3주택 12%, 그러니까 거의 뭐 좀 징벌적 취등록세를 때려버린 거야. 3주택제 되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내가 1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취등록세가 1억이 넘는 거야, 1억이.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이러면 못 사. 이거 1억을 세금으로 그냥 생으로 뜯기는 건데 누가 다주택자를 미쳤다고 하냐고. 그런데 이때 오피스텔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원래 약점이었던 4.6%의 취등록세가 여기서는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주택제를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산다고 치면 나는 8%가 아니라 4.6%만 내면 되고 3주택에서는 12%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4.6%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주택자라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에 포함이 되느냐에서 오피스텔은 이걸 비껴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좀 미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대형 오피스텔 사업들이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전국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청량리 오피스텔, 그리고 힐스테이트 판교역,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도안 퍼스트, 요건 대전이고요. 그리고 천안역까지 뭐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힐스테이트에서 막 분양을 무차별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 광풍에 맞춰서 경쟁률도 엄청났어요. 뭐 여기 천안화산역 같은 경우는 131대1 마감으로 정말 엄청난 흥행을 겪고 바로 완판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고가의 오피스텔들이 지금 마이너스 피 지옥이 돼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라는 오피스텔이 요 매물 올라온 거에 보면 계약금을 포기야. 일단 10%는 내가 깎아줘. 그리고 취등록세도 일부 지원을 해준대.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오피스텔은 4.6%니까 거의 한 4천만 원 돈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일부를 지원을 해주겠다, 매도자가. 그리고 부가세도 환급해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이게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건물, 뭐 오피스라던가 상가 임대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인데 요 분양 건물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있고 건물 비용이 분양가에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 비용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를 일반 임대 사업자한테는 돌려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을 분양하고 땅값이 5억, 건물값이 5억이라고 치면 그 5억에 10%가 부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5억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돌려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돈까지 환급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요 10%에 여기 한 5%에서 거진 20% 가까운 혜택을 주면서까지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매물인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으니까 좀 큰 손해가 나겠죠. 지금 뭐 10억 넘게 받았는데 거의 뭐 한 1, 2억 정도 손해보고 팔려고 하니까. 근데 1, 2억 손해보고도 안 팔린다 그러면은 그 이상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좀 심각한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힐스테이트 도안이라고 대전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마피가 9천이야.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치면은 한 4억 5천 6천 정도에 분양을 한 건데, 거진 20%를 포기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포기한 거죠. 여기 위에랑 비슷하게 거의 20% 이상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느냐?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으로 계약금 포기는 당연해. 계약금 포기는 당연한데 그래도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왜 안 팔리냐라고 보면은, 주변 시세가 요 근처에 있는 좀 오래된 오피스텔이긴 한데 그래도 같은 사이즈의 뭐 비슷한 입지인데도 여기는 3억이잖아. 그러면은 3억짜리 갈래? 4억 4천짜리 갈래? 하면 좀 여기가 아무리 새 거라도 1억 4천 차이는 좀 선 넘지 않나? 여기가 낫지 않나? 라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요 마피 4,500 붙은 것도 안 팔리니까 여기는 좀 더 떨어져야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진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파주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 포기는 당연해. 계약금 포기는 당연한데 여기가 왜 문제냐면, 이 오피스텔은 아까 전용 84가 아파트로 치면은 24평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4평 사이즈를 거진 9억 정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이랑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좀 나중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했느냐? 33평 아파트를 8억에 분양했단 말이야. 아니, 24평 아파트 사이즈의 오피스텔을 9억에 분양했는데 같은 단지에 아파트는 더 큰 건데 8억에 분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8억에 분양한 아파트조차도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정에 아무리 새 아파트라지만 8억은 선 넘지 않나? 하고 미분양이 난 거야. 그래서 이 8억을 33평 아파트가 8억이니까 이걸 24평으로 보정을 하면 얘는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6억 2천에 분양을 한 건데 미분양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오피스텔은 취등록세가 4.6% 고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취등록세까지 고려하면 거의 6억 이하로 내놔도 팔릴까 말까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네 9억에 분양했다고 했잖아. 그럼 9억에 분양한 걸 6억 이하의 시세를 예상한다면 지금 거의 3억을 꼬라박은 게 된 거잖아요. 이거 계약 하나 잘못해가지고 3억을 꼬라박은 게 나 같으면은 진짜 살기 힘들 것 같아. 진짜, 막 자살 마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거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해가지고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던 오피스텔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투기지역 해제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강남, 용산을 빼고는 이제 다 투기지역이 아니야. 뭐 전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예전에는 비규제 지역에 2주택까지는 취등록세 중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두 채 사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집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건 바보. 두 번째 집으로 아파트를 사야지 왜 오피스텔을 사? 뭐 세 번째는 좀 고민해볼 만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취등록세가 강점이 됐다가 다시 약점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조여지면서 좀 문턱도 높아지고 이율도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장 큰 이유인데, 이건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시장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주택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막 이자도 높고 하니까 지금 뭐 미분양도 많이 나고 지방들은 정말 미분양이 난리인데, 주택시장이 안 좋으니까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잘 안 오르던데 오피스텔을 굳이 내가 사야 하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가에 분양한 오피스텔은 당연히 찬밥이고,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건설비 상승으로 고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찬밥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약세인 겁니다. 여태까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오피스텔 사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오피스텔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취등록세가 너무 세. 내가 만약에 2년 살고 나갈 건데 오피스텔을 산다? 그거는 진짜 바보죠.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취등록세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정말 내가 이걸 사서 정말 오랫동안 월세를 받아먹겠다, 내 돈을 갖고 넣어서 내 돈에 대한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분이 아니면, 좀 시세 차익 측면에서 아니면 레버리지 측면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재테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